중동 전쟁은 우리랑 상관없어.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 터지고 딱 사흘 만에 우리나라 수입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튀어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이 두 곳이 막히는 순간 우리가 쓰는 가스비, 전기세, 마트 물가가 전부 연동돼서 올라가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이 이 두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정작 중요한 걸 안 얘기해줘요.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박살냈는데 왜 세계적인 분쟁 전문가 사남 바킬 박사는 이건 승리가 아니라 수렁의 시작이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 소식 어디서 처음 들으셨어요? 뉴스에서인지 주변 분들한테서인지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것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뉴스는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을 쫓아가느라 바쁘거든요. 오늘 공습, 내일 보복, 모레 협상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작 이 전쟁이 왜 터졌는지, 누가 진짜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큰 그림을 짚어주는 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큰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밀고간 각본의 탄생. 왜 하필 2026년이었나? 2026년 3월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왜 터진 거야? 근데요, 이건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영어로 CSIS라고 하죠. 워싱턴에 있는 미국 최고의 안보 싱크탱크인데요. 이 기관이 2026년 3월 25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방공망을 단 3주 만에 무력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작전은 최소 10년 이상 준비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작전 사실 한번 처참하게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1년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핵시설 나탄즈를 대상으로 정밀 타격을 시도했어요. 원심 불리기 수천 개를 날려버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언론에서는 대성공이라고 떠들었죠.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란은 불과 9개월 만에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끌어올렸어요. 부수면 더 강하게 다시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설 하나 부수는 건 의미 없다.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 전체를 동시에 날려버려야 한다. 이게 2026년 작전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란이 가진 방공 시스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러시아제 S-300 미사일 방어 체계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시스템이냐 하면 2015년에 러시아가 이란에 이걸 팔았을 때 미국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정도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부터 이미 이 시스템을 어떻게 무력화할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무려 10년 넘게 이 한 가지 과제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CSIS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작전은 단순히 핵시설만 노린 게 아니라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이었어요. 레이더망, 통신 인프라, 탄도미사일 발사대,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관들, 이걸 72시간 안에 전부 마비시키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정보의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뉴욕타임즈가 위성사진과 그래픽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이동 경로가 공습 시작 전 수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이란이 미사일을 이동시킬 때마다 위에서 전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을 버텨온 나라예요. 그러면 이란은 왜 자기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 답이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군사통신에 중국의 베이두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이 미국의 전자전 교란에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거예요. 이란이 자국 군사통신이 완전히 교란되고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작전 개시 후 1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12시간이요? 전쟁에서 12시간이면 모든 게 끝나도 남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남아요. 이란의 가장 가까운 우방, 바로 중국이요. 중국이 이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잠깐,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중국은 이란과 2021년에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이란의 가장 가까운 혈맹이에요.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란의 군사경제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터지는 순간
중국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외교적 수사만 몇 마디 던지고 실질적인 군사 개입은 단위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란의 혈맹이 이란이 군사적으로 박살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단순한 방관이 아니에요. 중국에게는 이 전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게임이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각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우리 생활비 속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구간,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자,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페르시아만 입구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어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디 좁은 길목을 매일 유조선 20척 이상이 통과하거든요.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1%, 액화 천연가스 수송량의 무려 17%가 이 한 곳을 통과해요. S&P 글로벌의 2026년 3월 지정학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해협이 단 하루만 완전히 봉쇄돼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가 폭등보다 더 빠르고 더 가파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를 해드려야 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 중동산 원유 비중이 전체 수입의 70%를 넘어요. 그리고 그 70%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숫자로 바꿔드릴게요. 호르무즈가 2주 봉쇄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가 임계점에 도달해요. 한 달이 넘어가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4,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게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가스비, 전기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요즘 느끼시죠? 과자 하나,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품의 대부분은 비닐 포장재로 쌓여 있어요. 그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석유예요. 트럭이 마트에 물건을 배달하는 연료도 석유고요. 공장에서 식품을 만드는 에너지도 석유에서 나오고요. 비료를 만드는 원료도 석유에서 나와요. 에이캡스의 특별 보고서를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으면 걸프 지역 비료 생산 시설이 동반 타격을 받게 되고, 이게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에너지 식량 수입 의존국에도 직격탄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밥상이 흔들려요.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호르무즈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이란이 봉쇄를 위협하는 핵심 해운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에요. BBC 한국어판이 긴급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이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초좁은 바닷길이에요. 폭이 29km밖에 안 돼요. 호르무즈보다도 더 좁아요. 그리고 이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어마어마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 루트의 핵심 관문이거든요. 전 세계 컨테이너 교역량의 약 12%가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가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유럽으로 가려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해요. 삼성반도체가, 현대자동차가, LG 가전제품이 유럽 소비자들 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해협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후티 반군이 2024년부터 이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글로벌 해운 운임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2023년 대비 무려 300% 이상 폭등했어요. 그게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수입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던 거예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두 해협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왜 이 해협들을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항공모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는데 왜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미국은 이미 이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거했고 영공망을 무력화했고 혁명수비대 지휘체계를 분쇄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그 이유를 통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BBC 한국어판이 집중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이란 하르그 섬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터미널이에요. 미국이 이 섬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거나 타격하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 카드를 쓰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카드를 쓰는 순간 글로벌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로이터와 S&P 글로벌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그러면 미국 자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딜레마예요. 군사적으로는 이겼는데 경제적으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요, 이 딜레마를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의 움직임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면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눈치채셨나요? 네,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 전쟁에서 노리는 게 단순히 이란산 원유를 싸게 사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게임의 핵심에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된 지명이 하나 있어요. 대만이에요. 이 전쟁이 대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3구간 각본 밖의 플레이어. 중국은 왜 가만히 있나? 자,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20년 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두들겨 패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뛰어들어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란과 2021년에 25년짜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박살나는 걸 그냥 지켜봤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외교적 수사 몇 마디 던지고 러시아와 함께 결의안 하나 제출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이 전쟁의 진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중국을 이란의 혈맹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중국에게 이란은 혈맹이 아니에요. 중국에게 이란은 철저하게 계산된 자산이에요. 워싱턴 인스티튜트의 2026년 3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이란과 맺은 25년 협정의 실제 내용이 나와요. 중국은 이란에 매년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군사 협력을 약속했어요. 대신 이란은 중국에 25년간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협정 어디에도 이란이 공격받으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중국은 이란에게 군사동맹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파트너십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2026년 3월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란은 중국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자기 편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 뭘 얻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얻었어요. 첫 번째로 이란산 원유를 아주 싸게 사들일 수 있게 됐어요. 전쟁으로 이란의 정상적인 원유 수출 루트가 막히면서 이란은 국제 시장 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에 원유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중국은 에너지를 싸게 확보하면서 자국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미국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는 동안 중국은 반대편에서 조용히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만 이야기가 나와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보면 중국 군사 전략가들이 내부적으로 이번 이란 전쟁을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3주 만에 무력화한 방식, 그 정밀 타격 패턴을 중국이 지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러면 대만 유사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걸 지금 중국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적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 공백을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한반도 안보 지형도 동시에 흔들리거든요. 주한미군 전력 배치 문제, 한미동맹의 우선순위 문제가 전부 연동돼 있어요. 근데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중국만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있어요. 워싱턴 인스티튜트 보고서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챙긴 반사 이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 에너지 가격이에요. 호르무즈 봉쇄 위협으로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에 한 발도 참여하지 않고 에너지 수출 수익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둘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전 세계 언론과 외교 역량이 중동으로 쏠리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집중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셋째, 유엔에서의 외교적 위상이에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국제 질서를 지키려 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 결의안이었지만요. 국제위기그룹의 2026년 3월 14일 보고서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엔의 외교적 무력함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를 사실상 무력화한 상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을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감행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나라가 조용히 손을 들고 있어요. 터키예요. 워싱턴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이번 전쟁에서 터키의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이란 양쪽과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나라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게 바로 이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터키가 눈독 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전후 이란 재건 시장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이란의 사회기관 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이란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키가 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동의 혼란이 터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시죠?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박살냈는데 정작 그 혼란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건 중국, 러시아, 터키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전쟁이 끝난 다음이에요. 세계적인 분쟁 전문가 사남 바킬 박사, 채텀 하우스 소속이에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죠. 이분이 2026년 3월 30일에 발표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란 전쟁은 중동의 새로운 핵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핵 도미노요?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중동 국가들이 이제 자기들도 핵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이 나라들이 조용히 핵 개발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핵 도미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중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돼요. 근데 바키 박사가 가장 섬뜩하게 경고하는 건 핵 도미노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는 것, 그게 더 무섭다고 했거든요. 군사적으로 박살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반쯤 죽은 채로 살아남는 시나리오. 이게 왜 핵 도미노보다 더 무서운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991년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구간, 승리 이후의 수렁, 반쯤 죽은 이란이 더 무섭다. 1991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해 1월, 미국 주도의 다국 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공중전을 펼쳤어요. 42일간의 공습으로 이라크의 군사 인프라는 사실상 초토화됐어요. 당시 CNN은 연일 완벽한 승리라고 보도했고 전 세계는 미국의 군사력에 경악했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담 후세인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잔인해졌어요. 국제 제재 속에서도 12년을 더 버텼어요. 그 12년 동안 이라크 국민들이 겪은 건 뭔지 아세요? 유엔 제재로 의약품이 끊기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인프라는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됐어요. 유니세프 추산으로 그 기간 동안 5세 미만 어린이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군사적 승리가 인도적 재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남 바케 박사는 지금 이란에서 그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2026년 이란은 1991년 이라크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라크는 지역 강국이었지만 이란은 중동 전체의 판을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사남 바킬 박사가 채텀하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란의 전후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하고 있어요. 정치적 시나리오, 경제적 시나리오, 그리고 지역 안보 시나리오예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정치적 시나리오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란이 군사적으로 박살났으니까 이슬람 공화국 체제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바킬 박사의 답은 아니다예요. 체제는 살아남아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유고되고 군사시설이 파괴됐어도 이슬람 공화국의 핵심 권력 구조,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잔당과 바시즈 민병대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직들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란 경제의 40% 이상을 직접 장악하고 있는 경제 권력 집단이기도 해요.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혁명수비대가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어요. 군사력을 잃어도 경제적 기반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더 잔인해져요. 내부 반대 세력을 더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거예요. 바킬 박사는 이걸 냉동된 갈등이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타오르지도 완전히 꺼지지도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 시나리오예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바킬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물가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주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들을 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빵 한 조각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990년대 짐바브웨, 2000년대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란의 사회 기반 시설, 에너지, 통신, 물류가 전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란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바킬 박사가 가장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경제가 붕괴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떠나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킬 박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란발 난민이 터키, 이라크, 걸프 국가들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난민 흐름이 유럽의 정치 지형을 흔들어요. 이미 유럽은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로 극우 정당들이 급부상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이란발 난민이 밀려오면 유럽 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 정치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도 영향이 오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을 보면 이란발 에너지 쇼크로 유럽이 전력화와 에너지 자립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가 빠르게 재편될 거라고 해요.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란 전쟁이 밥상을 흔드는 경로가 에너지만이 아니에요. 비료예요. 에이캡스의 특별 보고서를 보면 이란과 걸프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으면서 이 지역 비료 생산 시설들이 동반 타격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비료가 왜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화학 비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비료 생산이 줄어들면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요.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45% 수준이에요. 나머지 55%는 수입이에요. 글로벌 곡물 가격이 오르면 우리 밥상 물가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이란 전쟁이 이렇게 우리 밥상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값, 가스비, 전기세, 마트 물가, 식품 가격, 이 모든 게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연결돼 있다는 거 이제 실감이 되시나요? 세 번째, 지역 안보 시나리오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바킬 박사의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에너지 시장의 만성적 불안정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 뉴 노멀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가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사이클을 경험해 왔어요. 올라도 결국엔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킬 박사는 이 전쟁 이후의 세계는 그 전제가 깨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불확실해진 상태가 고착화되면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내는 가스비, 전기세가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황당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걸프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사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어요. 미국 항공모함이 이 나라들 항구에서 출격했고 이 나라들 영공을 통해 공습이 이뤄졌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배신감이에요. 왜냐고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어디로 날아왔는지 아세요? 사우디 석유 시설이에요. UAE 공항이에요. 미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나라들이 이란의 보복 최전선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걸프 국가들의 안보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미국만 믿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지금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랑 맞닿아 있어요.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이겼지만 정작 중동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채우게 될 건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드릴게요. 5구간, 걸프 국가들의 균열, 미국 안보우산의 한계. 1979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그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 6나라는 하나의 공통된 악몽을 갖게 됐어요. 이란이 우리 체제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항공모함을 자기 항구에 들이고 미국 공군기지를 자기 땅에 유치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십억 달러어치 사들이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40년 넘게 이 지역의 안보 구조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2026년 3월 그 40년짜리 구조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돌아보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사우디는 자국 영공과 항구를 제공했어요. 미국의 요청에 응한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동맹의 의리로요. 근데 그 직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을 향해 날아왔어요. 2019년에도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공격이 2026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된 거예요. UAE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 공항 인근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세계 최대 환승 허브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됐어요. 미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나라들이 이란의 보복 최전선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 보복 공격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미국이 왜 막지 못했냐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고 사드도 있고 이지스함도 있는데 왜 사우디와 UAE가 타격을 받은 걸까요? 답은 이거예요. 이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을 퍼부을 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100% 요격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수천 발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올 때 아이언돔도 전부 막지는 못했잖아요. 걸프 국가들은 이 현실을 이번 전쟁에서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완벽하지 않다. 근데 이 경험이 걸프 국가들의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힐 박사의 분석을 보면 이번 전쟁을 계기로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 자강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해요. 지역 자강론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서구권에만 안보를 의존하지 말고 중동 국가들끼리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였어요. 2020년에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적이었던 두 나라가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걸프 국가들이 미국 안보 우산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틈새로 조용히 파고드는 나라가 있어요. 또 중국이에요. 2023년에 이미 한 번 있었잖아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던 거예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중국이요.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은 그때부터 중동에서 미국을 대체할 안보 제공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착실하게 실행해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그 전략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미국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걸프 국가들이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중국의 접근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 우리는 너희한테 민주주의 강요 안 해. 우리는 그냥 장사하고 싶어. 이게 권위주의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예요. 미국은 항상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따지면서 압박을 가하거든요.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지역 자강론이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박힐 박사가 가장 강하게 경고한 부분이에요. 핵 도미노예요. 이란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거 옆에서 지켜본 중동 국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 결국 핵이 있어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생각이 지금 사우디, 이집트, UAE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예전에 공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사우디도 핵을 가질 것이다. 그 말이 그냥 허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우디는 지금 파키스탄과의 핵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이미 핵 보유국이고 사우디의 오랜 우방이거든요. 만약 사우디가 핵 개발에 나서면 이집트가 따라가고 UAE가 따라가고 터키가 따라가요. 중동 전체가 핵 경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뭐였냐면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란을 군사적으로 박살낸 결과가 중동 전체의 핵 개발 도미노를 촉발하는 거라면요. 미국은 핵 비확산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오히려 핵 확산을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힐 박사는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의 승자가 평화의 승자가 되지 못한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중동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미국은 이겼어요. 근데 중동은 더 위험해졌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 에너지 가격, 공급망, 식량 가격을 통해 지금 우리한테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고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려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미국 편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 편이었어요. UAE도 미국 편이었어요. 그 나라들이 미국의 작전을 도왔는데도 이란의 미사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사용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과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이 연결고리가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이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란 전쟁이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드릴게요. 6구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 얘기를 꺼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북한 얘기야? 맨날 북한 타령이네. 근데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북한 위협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려는 건 이란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2023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이 이란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기술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역수출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어요. 이란과 북한은 1980년대부터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온 사이예요.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거라는 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사용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일부가 북한 미사일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방어망을 어떻게 뚫었는지 그 전술 데이터가 고스란히 북한 군사 전략가들의 분석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란이 어디서 실패했는지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엄청난 교과서예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지? 이란은 왜 당했나?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 분석이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란전에서 효과적이었던 전술을 북한 유사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란 전쟁이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 시뮬레이션의 실전 데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예요. 워싱턴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항공모함 전단, 구축함, 전략폭격기. 이 전력들이 중동에 묶여있는 동안 인도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적 공백을 중국이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은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력이 중동 사태로 인해 재배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할 때마다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집중도가 떨어진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불안하게 살아야 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엔 재앙이 있고 다른 쪽엔 기회가 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에 보면 이란발 에너지 쇼크가 역설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처럼 이번 이란 전쟁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수혜가 커지는 구조예요. 오르무지가 흔들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배터리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방산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재래식 군사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론, 탄도미사일, 방공 시스템, 정밀 유도무기 이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지금 이 수요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폴란드, 호주, 사우디의 수출 계약을 따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걸프 국가들이 지역 자각론을 외치면서 자체 군비 증강에 나서는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일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시적인 이야기는 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개개인이 당장 알고 계셔야 할 게 뭔지 정리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에너지 가격은 단기간에 안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거든요. 가스비, 전기세, 기름값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이 수준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시는 게 먼저예요.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두 번째,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연동돼서 올라간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식품 물가, 교통비, 공산품 가격. 이 모든 게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거든요. 가계 지출 구조를 점검하시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 내 살림살이의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정보의 질이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뉴스를 매일 봤는데도 이 전쟁이 나한테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다고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뉴스와 그 사건의 본질과 구조를 꿰뚫어주는 깊이 있는 분석,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소비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많이 교역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중동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대체할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나라예요. 방산 수출 신흥 강국이 되면서도 정작 자국 안보는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복잡한 위치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되느냐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영리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표면 아래의 진짜 흐름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먼저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이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간격을 좁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엔딩, 호르무즈로 돌아가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것.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17척이 동시에 멈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동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말이 얼마나 현실인지 느껴지시나요? 유조선 17척이 멈춘 그 순간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사건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설계된 각본이 마침내 실행된 순간이었고, 중국이 조용히 자기 패를 꺼내든 순간이었고, 40년짜리 중동 안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생활비와 안보 지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남 바킬 박사가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쓴 문장이에요. 파괴된 이란은 민주주의의 기회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삼키는 검은 구멍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단순히 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그랬고, 2003년 이라크전 이후 또 그랬고, 2011년 리비아가 그랬고, 시리아가 그랬어요.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설계하는 건 인류가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를 치르는 건 항상 전쟁터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조금 다른 눈으로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뉴스에서 이란 관련 소식이 나오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 저게 호르무즈 얘기구나. 아, 저게 중국이 노리는 거구나. 아, 저게 결국 내 가스비랑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란 전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읽는 눈 하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과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조금 더 먼저 읽은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눈치채신 분 계세요? 이란 전쟁이 끝난 다음 한반도 안보 지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북한은 이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오늘 다 드리기엔 너무 길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릴게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도 좋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 좋고, 더 알고 싶어요도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거든요. 그럼 저는 또다시 뉴스에서 못 듣는 이야기, 표면 아래의 진짜 흐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 가져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